지리산 사냥꾼 아들. 오늘은 호랑이 이야기 좀 해볼까? 우리나라 호랑이는 다른 나라 호랑이처럼 사납지 않고 성질이 순하단다.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지.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지리산 사냥꾼 아들이 길을 잘 들여놓아서 그렇단다. 어떻게 길을 들였느냐고?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옛날 지리산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는데 이놈들이 아주 사나워서 사람을 마구 잡아먹었다는구나. 그 중에도 천년 묵은 호랑이가 제일 사나웠다는데 이놈은 밤이면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이고 집 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단다. 그런데 이 산 밑에 한 사냥꾼이 살았어. 이 사람은 가랑잎 위에 걸어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닐 만큼 날쌔고 활을 한번 쏘았다 하면 제 아무리 빠른 짐승도 한 살에 마치는 제주꾼이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는다고 지리산에 들어가더니 그만 나올 줄을 몰라.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지. 이 사냥꾼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을 몰라. 워낙 젖먹이였을 때 아버지가 변을 당했는데다가 어머니가 아들 기죽을까봐 그런 얘기를 숨겨왔기 때문이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냥을 시키지 않으려고 활이고 화살이고 죄다 헛간에 숨겨놓고 글공부만 시켰어. 글공부하러 글방에 가는 것은 좋은데 글쎄 글방 아이들이 얘만 보면 자꾸 놀려대.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말이야. 참다 못해 하루는 어머니에게 물었어.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나보고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호랑이 밥이 되었나요?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지. 얘야,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단다. 가랑잎 위를 걸어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달리는 날쌘 사람이라 아무리 빠른 짐승도 놓치는 법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천년 묵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하면서 감추어뒀던 활과 화살을 보여주었어. 아들은 그날부터 글공부를 그만두고 활쏘기 연습만 하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얘야, 글공부는 어찌하고 날마다 활만 쏘느냐 하면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꼭 잡고 말겠어요. 그러려면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야 할 테니 연습을 게을리할 수는 없지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활쏘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이러구러 몇 해가 지나서 제법 활을 잘 쏘게 되니까 아들은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말렸어. 안 된다 얘야. 천년 묵은 호랑이가 얼마나 사나운지 알고 그러느냐. 공연히 너까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라. 그래도 아들은 부득부득 호랑이 잡으러 가겠다고 하거든.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어. 내 아버지는 십리 밖에 나무 잎사귀도 쏘아 맞히는 재주가 있었느니라.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호랑이에게 당했으니 내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 꼭 가려거든 연습을 더 하려무나. 그러니까 아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활쏘기 연습을 더 부지런히 했단다. 날마다 십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히는 연습을 했지. 그래서 드디어 십리 밖에서 나무 잎사귀를 쏘아 맞힐 만큼 활을 잘 쏘게 됐어.
어머니, 이제 십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렸어. 내 아버지는 십리 밖에서 내가 물동이를 이고 오면 화살 하나를 쏘아서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또 하나를 쏘아서 구멍을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재주가 있었느니라. 그런 재주로도 천년 묵은 호랑이를 못 당했으니 그 솜씨로는 아직 멀었다. 물론 이것도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꾸며낸 말이었지. 그런데 아들은 그날부터 심리 밖에서 물동이에 화살로 구멍을 냈다가 다시 막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날마다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드디어 그런 재주를 익혔어. 어머니, 이제 심리 밖에서 물동이를 쏘아 구멍을 냈다가 다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허락을 안 해줘. 어떻게든 아들을 붙잡으려고 또 거짓말을 했단다. 내 아버지 재주가 그뿐인 줄 아느냐? 아버지는 활을 쏘아 바위도 깨뜨렸단다. 그만 힘이 있고서야 호랑이를 당할 수 있느니라. 이쯤 되면 제 아무리 고집센 아들도 마음을 고쳐먹겠지 했는데 웬걸? 아들이 그날부터 화살로 바위를 깨트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손에 피멍이 맺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하더니 드디어 화살로 바위를 깨트릴 만큼 힘을 길렀어. 어머니, 이제 화살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더 말릴 수가 없게 됐지. 그래서 찹쌀로 주먹밥을 만들어주면서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아들을 보냈어. 아들은 어머니가 준 찹쌀 주먹밥을 보찜 속에 넣고 길을 떠났단다.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지. 산이 점점 깊어지면서 길도 없어지고 온통 바위와 숲뿐인데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거든. 그런데 마침 그 깊은 산 속에 외딴 집이 한 채 있고 거기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래. 거기에 가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더란다. 젊은이는 이 깊은 산중에 어찌 들어왔나?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 라고 말했어. 천년 묵은 호랑이는 여간 재주로는 잡지 못할 텐데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집에서 익힌 3가지 재주를 말해주었지. 효성도 지극하고 재주도 뛰어나니 호랑이와 싸울만 하군. 그런데 그놈은 번개같이 날쌔서 날아오는 화살도 척척 받아내니 조심하게나. 또 가죽이 무쇠처럼 단단하니 호랑이 몸 중에서 제일 무른 곳을 찾아 활을 쏘아야 할 걸세. 이렇게 일러주고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산삼을 넣어 만든 주먹밥을 몇 덩이 주면서 몸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해. 할머니가 준 산삼 주먹밥을 보찜 속에 넣어가지고 또 길을 떠났어. 험한 산 속으로 한참 더 들어가니까 어디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리더래. 소리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가보았더니 바위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눈에서 파란 물이 이글거려. 옳지, 저놈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은 놈이로구나. 아들은 재빨리 활에 살을 채워 호랑이를 겨냥하고 쏘았어. 심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히는 솜씨로 말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호랑이가 얼마나 날쌘지 날아오는 화살을 다 피하더란 말이야.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화살이 그냥 피웅피웅 스쳐 지나가고 말거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연거푸 번개같이 활을 쏘아댔어. 물동이에 구멍 뚫을 때 연습한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앞발 뒷발을 들어서 화살을 척척 받아내는데 과연 가죽이 무쇠처럼 단단하여 화살이 뚝뚝 부러지더래. 한참 동안 그렇게 호랑이와 싸우다 보니 그만 힘이 빠졌어. 그 틈에 호랑이는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내면서 아들을 덮치는 거지. 아들은 겨우 나무 위로 몸을 피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준 찹쌀 주먹밥과 할머니가 준 삼삼 주먹밥을 얼른 입안에 넣고 먹었어. 그랬더니 힘이 펄펄 살아나더래. 호랑이는 몸을 훌쩍 날리더니 아들이 올라가 있는 나무를 통째로 삼킬 듯이 덮쳐오는 거야. 입을 딱 벌리고 달려오는 것을 보니 문득 할머니가 호랑이 몸 중에서 제일 무른 곳을 찾아 활을 쏘아라 하고 말한 게 생각나거든. 호랑이 가죽이야 무쇠처럼 단단하더라도 입속은 무를 게 아니야. 얼른 입속을 겨냥해서 힘껏 활을 쏘았지. 바위를 깨트릴 때 연습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쏘았어. 갑자기 입속에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아파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어흥 하는 소리를 내거든. 그 틈을 타서 입속에 연거푸 화살을 날렸지. 그랬더니 그 큰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더란다.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고 나니 어디서 왔는지 다른 호랑이가 수도 없이 몰려와서 넙죽 엎드리더래.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듯이 앞발을 모으고 싹싹 빌더래. 너희들을 다 살려줄 터이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되었단다. 우리나라 호랑이가 왜 다른 나라 호랑이처럼 사납지 않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지? 사냥꾼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지. 지금도 지리산 밑에 살고 있는지 몰라.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 옛날 어떤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부자가 살았어. 그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부자인데도 늘 돈을 더 벌었으면 하고 안달하면서 살았지. 이 사람이 하루는 이웃마을 잔치집에 간다고 옷을 잘 차려입고 길을 떠났어. 한참 가다가 개울을 만났거든. 돌다리도 없는 개울이라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을 건넜어. 그런데 웬 나그네가 개울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물속에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고 있지 않겠어? 무슨 물건을 찾는 것 같은데 아마 개울을 건너다가 뭘 빠뜨렸나 봐. 여보 나그네, 무얼 잃어버렸어? 별것 아니외다. 나그네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꾸 무엇인가 찾기만 하지. 부자는 그럴수록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야. 좀 압시다 그려. 무얼 잃어버렸기에 그리 열심히 찾으시오? 그제서야 나그네는 마지못해 허리를 펴더니 그렇게 알고 싶으시면 가르쳐 드리리라. 그 물건은 내가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오. 한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 하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찾는구나. 부자는 그만 부쩍 입맛이 당기지 뭐야.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 그거 참 굉장한 물건인가 보군. 틀림없이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일 게야. 이렇게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얼른 팔을 걷어붙이고 나도 좀 찾아보리다. 그렇게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데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쳐서야 사람돌이가 아니지요.
하고는 개울 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속을 뒤지기 시작했어. 연신 물속을 뒤지면서도 속으로는 궁리가 한창이지.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니. 대체 무엇일까? 돈이 가득 든 전대일까? 값비싼 보석?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몰래 슬쩍 집어넣어 버려야지. 자기가 찾아낸데도 이렇게 애쓰는 걸 보면 절반쯤 뚝 떼어줄지 누가 아나? 이렇게 생각하니 신명이 나서 몸을 아끼지 않고 개울바닥을 이잡듯이 뒤지네 그려. 게다가 나그네에게 열심히 찾는 걸 보이느라고 이리 첨벙 저리 첨벙 저런 야단이 없구나. 옷이 다 젖는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그렇게 찾았지. 한참을 그러다 보니 나그네가 물속에서 무엇을 주었는지 아이고 이제야 찾았군 하고 몸을 일으키거든. 대체 무엇일까 하고 눈이 등잔만해져서 바라보니 에게 이게 뭐야? 그게 부시로구나. 글씨 쓸 때 쓰는 조그만 붓이란 말이야. 부자는 맥이 탁 풀리고 어이가 없어지면서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치지. 여보! 그래 그 잘난 게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란 말이요?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부자는 지금까지 헛수고한 것이 원통에서 펄쩍펄쩍 뛸 지경인데 나그네는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하네. 그렇소이다. 이게 내가 한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이지요. 이걸 가지고 한평생 글을 쓰다가 죽으면 아들놈에게 물려줄 거요. 부자는 나그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진작에 붓을 잃었다고 하지. 왜 한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이라고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요? 나그네는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기만 해. 별사람 다 보겠군. 어떻게 말하나 마찬가지 아니오? 그리고 나는 당신더러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공연히 남의 일에 뛰어들어서 말고생을 시키니 그 까닭을 모르겠소이다. 이러고 나그네는 휘적휘적 가버리더래. 부자는 공연한 욕심 때문에 실컷 고생하고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핀잔만 잔뜩 들은 거지.